자,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저 밑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구분 소유자. 자, 거기 동그라미 기억.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구분 건물 표시의 등기 대위에서 자, 1동 건물, 한동 건물 전부에 속하는 소유자 중에 일부의 구분 건물에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다른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해서 일괄해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왔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대위 신청, 제3자의 신청이 나옵니다. 자, 제3자 신청 가운데 아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부 구분 건물 소유자, 일부 구분 건물 소유자의 보존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때 그 구분 건물 소유자는 나머지 즉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가지고 그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표시 등기를 자신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동시 대위 표시 동시 신청 이런 게 있더라. 자, 우리 아까 구분 건물 등기부는 자,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으면 이 등기부 자체가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 갖고 얼고 쭉 해서 2502호까지 다 만들어지고 이 등기 기록 다 합쳐서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으로 한다. 맞죠?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하나 신축 만들어졌습니다. 자, 2502호까지 50세대에 있는 한동의 건물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 친구들이 50명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 먹다가 집이 먼 친구는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분위기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 한데 모여 살자. 그러면 일찍 가고 분위기 깨질 일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밤새도록 푸자. 좋지. 이래서 조합 만들어서 지금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어요. 마누라한테 두드리 맞는 거는 다 문제고 일단 하면 되지 뭐, 그죠? 요즘 뭐 그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얼쩡거린다고 두드리 패는데 그 뭐 이거 뭐 괜찮지, 그죠? 자, 맞죠? 맞아요. 요즘 이제 60대만 들어가면 아침에 집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얼쩡거린다. 밥 준비되고 부르면 일나지. 와 아침부터 얼쩡거리노. 두드리 팬단 말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요즘 요리 배우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내 들어봐서 내가 하고 만다. 그죠? 들어봐 내가 만다. 70대 되면 뭐 때문에 두드려 맞는다. 70대 되면 70대 되면 아침에 눈 뜨다고 두드려 팬다고 했죠. 80대 되면 아침에 니는 와 아직 자고 있는데 눈도 안 뜨는데 두드려 팬다. 뭐 때문에? 네 친구들은 다 산에 자는데 왜 니만 집에 자노? 하고 두드려 팬다 하잖아. 맞죠? 요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다 산에 가서 자잖아. 맞죠? 다 산에 가서 잔다고. 불행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 왜? 지금 집에 집사람이 겁을 주는 협박하는 요구가 뭐야? 나 무서 밥 얻어먹기 싫라 이래서 요리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죠? 요리 배워야 되겠다. 제일 겁나는 얘기가 그 얘기다. 밥 안 해줄까 봐. 그럼 내가 해봐야지. 그죠? 자, 됐고. 자, 해서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50명이 요래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101호는 A, 102호는 B 해가고 소유자 다 정해졌어요. 자, 내일 아침에 보존등기 하러 가자. 오케이. 하고 나왔는데 A만 바람 부는 벌판에 혼자 서 있습니다. 자, 전화해보니까 B는 어제 야근한다고 회사 불려갔고 C는 우리가 가고 나서 집에서 술 마시다가 윗받고 나서 또 병원 갔고 다 없어. 그런데 A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내라도 보존등기 하러 가자. 혼자 보존등기 신청하러 갔습니다. 각하됩니다.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A가 자신 101호의 보존등기만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101호 등기부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101호 표제부는 101호의 사실관계만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원래 하나의 등기 기록은 1동 건물 표제부까지 만들어져서 전체 합쳐서 1등기 기록이죠. 그런데 101호 등기 기록만 가지고는 공시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존 등기만 신청하면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부 구분 건물 소유자 A가 자신의 보존 등기만 신청하면 안 되고
신청할 때는 나머지 다른 사람 소유자를 뭐해서 대위해서 나머지 건물의 무선 등기, 표시 등기를 자신의 보존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101호는 표제부 갖고 올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102호부터는 보존 등기 신청을 대위했습니까? 표시 등기 대위했습니까? 표시 등기. 표시는 표제부의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102호부터는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2502호까지. 그러면 이 표제부가 만들어졌을 때 101호부터 2502호까지 표제부 내용을 다 합치면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런 정도 되면 살점은 많이 빠졌지만 최소한의 뼈대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 1등기 기록이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추기 때문에 요렇게 신청해야 그때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받아주겠다. 해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여기도 소유자가 아닌 A가 다른 소유자를 대위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이죠. 자, 여기서 요 문제가 과거에 10년 전에 제법 몇 번이나 출제가 됐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자, 일부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신의 보존 등기와 동시 신청하면 된다. 맞아, 틀렸다. 틀렸다. 다른 건물의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의 표제부 만드는 표시 등기만 대위 신청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도 한번 보고 갈까요? 동그라미 디귿. 자, 대지권 변경 경정 또는 소멸 등기에 대위 신청하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 아파트가 예를 들어 5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500세대 아파트면 몇 명? 500명 있습니다. 500명. 맞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변경 등기, 대지권 경정 등기, 대지권 말소 등기 이런 등기를 하게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 대지권을 가지는 사람 몇 명? 500명이에요. 그럼 500명 소유자가 모두 모여서 대지권 등기는 다 단독 신청입니다. 500명이 모였지만 대지권이 등기되면 500명은 모두 대지권을 가지죠? 못 가지고 불리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500명이 하는 단독 신청이에요. 대지권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면서 뭐 면적이 늘어났다? 그럼 500명 다 좋아지죠? 단독 신청이다. 대지권 말소한다. 전부 대지권 잃어버리죠? 500명이 모두 불리한 등기 의무자만 있어요. 언제나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사람은 많아도 공동 신청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500명이 다 모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대지권과 관련한 등기는 우리 법이 언제나 일부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지권하고 나오면 단독 신청이다. 그리고 언제나 대위 신청 허용한다. 대지권 관련한 등기. 그래 돼야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하는 게 나왔어요. 이 3번에 나오는 이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4번이 되겠네. 자, 여기서는 전제가 중요한데 전제가 뭐냐?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갑일 때 토지 소유자는 을로 서로 달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겠죠. 대부분은 건물 토지 소유자는 일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리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은 없죠. 건물과 토지 별개로 분리 처분도 가능하죠. 원칙 가능하잖아요. 소유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유자가 다른 걸 전제로 해서 여기 이 대위 신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건물이 멸실을 해버렸어요. 건물 멸실. 뭐 화재가 났든 지진으로 인했든 천재지변이든 어쨌든 건물 멸실했어요. 그러면 우리 멸실 등기와 표제부 등기는 단주 대신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 당연히 건물 멸실 등기는 거의 대부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갑은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그 자리에 궁디 붙이고 퍼질고 앉아가지고 맞죠? 생전에 흘려보지 못했던 많은 양의 눈물을 지금 쏟고 있고 일어나서 움직일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 멸실 등기 해라라고 옆에 가서 누가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맞아 뒤진다.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러면 실제로 건물은 없는데
건물이 있다는 등기부는 계속 존재하게 돼요. 현실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세월이 너무 오래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 건물 밑에 깔려 있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멸실했는데 1월 내 멸실 등기 신청이 없다면 이때는 누가 건물의 대지 소유자, 즉 건물 밑에 깔려 있는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무슨 등기를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누군가가 나서서 등기부를 없애고 현실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를 진전합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면 건물 소유자이면서 토지 소유자인 그 사람 여전히 퍼질고 앉아서 울고 있겠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를 진전합니다. 그런데 요 동그라미 3번은 의외로 예전에 우리 등기법이 개정돼서 완전 전산화된 등기법으로 바뀌기 전에 요거는 제법 나왔었던 거예요. 의외로 제법 나왔어요. 등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풀장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한 10년 가까이 뜸했어. 그러나 언젠가는 또 나온다. 언젠가는. 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시면 하다. 그 다음에 4번 신탁 등기인데 이거는 신탁 가면 합니다. 자,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을 해보세요. 신탁 등기에서 신탁 원인 이전 등기 말고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 신탁 등기 그 자체는 원칙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누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대위 신청한다. 그죠? 그거는 재신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신탁이 소멸됐을 때 신탁 말소 등기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건 또 신탁 가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수용했는데 지나간다. 6번 관공서 지나간다. 이건 잘 안 나온다. 나와도 거의 답을 안 나온다. 그 다음 3번 대리인에 의한 신청하고 나왔어요. 자, 이 대리 했는데 1번 임의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죠? 민법에서 배우셨죠? 원래 대리인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행위 무능력자를 선택한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본인이 받겠다고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 대리는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 나왔어요. 자, 요 말씀하기 전에 밑에 도표 간단한 거니까. 자, 우리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모두 가능하죠. 그러면 그 대리 신청도 가능할 것인데 문제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다르다. 자, 방문 신청 대리인은 일반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 법무사 이거 자격 가진 자다 해서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인도 자격자 대리인도 방문 신청 대리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자 신청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이 자격자 대리인만이 가능하고 일반인은 전자 신청 대리는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 마시고. 자, 그 위에 있는 등기 신청 대리, 자기계약 쌍방 대리 이거 봅니다. 자,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의한 등기신청 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법률행위 대리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 돼 있죠. 자, 요게 법률행위 대리 오면 법률행위 대리, 민법의 법률행위 대리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 허용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의 허락 있거나 또는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해하고 그 다음 외우셔야 돼. 민법도 외우셔야 된다. 저도 이 법을 전공을 했잖아. 전공하고 이 법 뭐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거 외웁니다. 니만 외울 거지 안 해요.
법 아는 사람 전부 다 외웁니다. 일단 이해한다. 그 다음 뭐 한다? 외운다. 안 하면 문제를 풀 시간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야.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상속, 공용, 진수, 판경, 상공, 판경 들었다 외운단 말이야. 상공, 판경. 그러면 187조 나오면 머릿속에 벌써 읽기도 전에 상공, 판경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냥 단순히 읽어갈 뿐이야. 그렇게 시간을 줄여야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단 말이야. 맞죠? 무조건 푸는 거야. 이중매매, 원칙, 유효, 무효, 이중매매.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무효인 거는 적극 가담이 있을 때. 적극 가담 시 무효. 이거 그냥 탁탁해서 맞고 짜서 외워본단 말이야. 맞죠? 그래야 나중에 이중매매 나오면 일단은 유효하다. 그게 머릿속에 있고 적극 가담 나와야 무효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팍 문제가 풀리잖아. 맞고 짜서 외운단 말이야. 특히 이 민법 판례 같은 것은 지금 제가 공부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 지나고 중요해졌는데 형법 같은 거는 전부 판례거든요. 형사 판례다. 그럼 형법 판례는 어떻게 외우냐? 우물 나왔다. 우물 나오면 이거는 중상해다 하고 막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중상해. 이 판례 문제는 만들어내질 못해요. 있는 판례를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도 못 만듭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사례 문제 누가 만드느냐? 대학 교수하고 현직 법관들하고 검사들이 들어가서 사법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갑을병 이전에 없던 거 만들어냈다. 거의 10문제 내면 8문제는 깨집니다. 어디 가서 법리가 치열하게 막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판례만 배우지만 학설이라고 해서 법리는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논리가 이런 논리 있고 저런 논리 있고 이런 논리인데 다 그럴듯해요. 어떤 논리를 따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자기들이 문제 하나 만들었다 뒤에 가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살살살 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뭐냐. 갑을 병정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럴 때 맞는 거 틀린 거 있고 마지막에 뭐라 한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시오. 그래야 이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진 게 한 10여 년, 한 20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견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사법시험도 이거 하면 복수정답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다? 사법시험. 문제 답이 뭐냐? 안 가르쳐줘. 왜? 풀형이기 때문에 문제 유출되면 안 돼. 옛날에 제가 처음 시험 시작할 때 어쨌느냐? 문제집 개인이 가져가면 5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 정지시켰습니다. 문제 자체를 유출 안 시켰어. 답지 보여주세요. 행정소송 제기해. 그냥 못 보여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하면 그게 1년, 2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한 세월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요행이 1차나 2차나 합격했다 할지라도 2차나 3차 가면 공부 안 한 세월 때문에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포기하고 또다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0대 후반 50대 노장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가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소송을 대거 한번 붙어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문제집도 나눠주게 되고 지금 우리 문제집 다 받아오죠. 그게 사법시험 응시생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이뤄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다고. 뭐 하다 그런 얘기가 나. 어쨌든 그렇다. 우리는 과실만 따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실 따먹기 전에 앞에 엄청난 피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눈물이 있었어요. 됐습니다. 자, 됐고. 요렇게. 외워라. 그 얘기하다가. 외워라. 맞죠? 외워라. 옛날부터 그래서 막 드립다 외우는 거야. 판례, 형사 판례 갔는데 우물에서 판례 나왔다. 그러면 중상해야. 그냥 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고, 과실치상이 있고, 여러 가지 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안 외워놓으면 가만히 있자. 이게 뭐가 되더라? 한 문제 풀고, 10문제 풀면 20분 남았습니다. 끝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외운다. 외워야 돼. 자, 본체 쓸 때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 등기 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상방 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민법 이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죠. 그리고 갑은 대가적 채무로서 을에게 권리 이전 의무를 집니다. 맞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잔금까지 지급받으면서 동시이행으로 소유권 넘겨야 되죠. 소유권을 넘기는데 동산이라면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라면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등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럼 등기 신청을 하는 이 행위는 매도인인 갑이 가지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고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민법에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해 주고 있죠. 그래서 등기 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되는데 예전에 등기법 문제에서 뭐가 나왔느냐? 등기 신청 대리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대리 이론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민법과 반대되는 이론이 아니고 민법 이론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이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민법이 아니고 등기법에서 문제를 냈어요. 누가? 미친놈이 들어가고. 맞죠? 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등기법 문제예요. 요게 이제 나왔다. 그래서 요 설명 한번 드린 거예요. 자기 예상분들이. 어쨌든 등기 신청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무한정 허용되는 겁니다. 민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 이론을 따라간 거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사무원 하는 건 됐고, 자, 85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이제 등기 신청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을 배웁니다. 자, 여기 등기 신청에 관련된 정보, 즉 서면들 제출해야 되는 거, 요것들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로 나왔다 했어요. 예전에는 이 등기 신청 정보만 관련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체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양은 많다. 한 문제. 그럼 나오는 데가 있다. 지 맘대로 낸다. 그거 한 문제 맞추려면 쇠가 빠지게 해야 된다. 쇠가 안 빠지게 안 하고 그냥 찍어보고 끝냅니다. 맞죠? 지나가는 거야. 이거 다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등기 신청서는 아직도 간간히 나오니까 등기 신청서 요거는 한번 봅니다. 자,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 쓰던 시절에 전자신청이 허용 안 되던 시절에는 등기 신청할 때 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서 하고 불렀습니다. 이 서자가 종이 서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신청이 허용되면서 전자화된 문서, 전자문서로 변환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그러면 전자신청할 때는 종이로 된 거 낸다, 전자화된 거로 낸다. 전자화된 거로 내니까 이 용어에 문제가 있다. 이 종이 서자를 쓰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종이 서자 대신 정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여러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등기 신청 정보 모르겠다. 등기 신청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뭔지 모르겠다. 등기 원인 증명 서면.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서면으로 대체하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그거니까. 그러면 1번에 등기 신청 정보 나왔다. 이 등기 신청 서면 얘기한다. 등기 신청 서면. 자, 이 등기 신청 서면을 제공할 때 양가로 1번 신청 정보 제공인데 신청서 제공할 때 원칙과 예외. 신청서는 등기 신청 한 건마다 신청서를 하나씩 내라. 그게 1번 원칙에 나오는 1건 1신청주의 또는 1건 1신청서주의. 지금은 1건 1신청 정보주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개개의 등기 원인마다 별개의 신청 정보, 즉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하라. 별거 아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 자, 등기 신청서 제공할 때 원칙이 1건 1신청서주의. 이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 신청. 자, 일괄 신청은 여러 건의 신청이 되지만 신청서 하나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수건 1신청서, 여러 건 1신청서. 얘기하자면 그래 되는 게 일괄 신청이에요. 뭐 여러 건 1신청서 이렇게 안 쓰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거기 보시면 동일한 등기소 관할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 동일한 목적일 때 하고 나옵니다. 자, 동일 등기소 관할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합니다. 그런데 등기의 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면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하다 해서 옛날에 이걸 외웠어요. 동수원목 하면서 막 외웠습니다. 동일한 등기소 관할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합니다. 그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저당권 같은 거예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A은행으로부터 돈을 한 3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했는데 이것과 이거 두 개를 같이 제공한다고 계약했죠? 맞죠? 그러면 이 두 개 부동산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등기소 관할은 동일하겠죠? 맞죠? 그런데 건물 하나, 토지 하나니까 부동산 두 개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부동산, 건물도 저당권, 토지도 저당권,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 설정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하게 된 원인인 법률 행위, 갑과 A은행이 한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도 한꺼번에 같이 했죠? 동일하다. 그때는 부동산은 두 개지만 신청서 하나로 저당권 등기 같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괄 신청이에요. 일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신탁 등기와 권리 이전 등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창설적 공동저당. 금방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처음부터 여러 개 부동산이 공동으로 제공된 저당이란 말이에요. 자, 되는데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자, 요즘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한다. 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3억이 아니고 13억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이 부동산 두 개만 제공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다른 부동산 제공하라 하더라. 그래서 옆집에 사는 동생 거, 얼 거, 요것도 같이 제공했습니다. 근데 옆집에 사니까 등기소 관할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같다. 이 부동산 여러 개죠. 등기 목적 전부 저당권이고 등기 원인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 소유자만 달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런 경우도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주의하실 거 등기소 관할이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부산에 있는 연제구에 있는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수영구에 있는 부동산하고 일괄 신청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연제구 있는 건 연제구 등기소 신청해야 되고 수영구 부동산은 수영구 등기소 신청해야 되니까 이거는 한 장의 신청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켜져야 될 것은 동일한 등기소 관할일 것. 당연하겠죠? 그 정도. 소유자가 다른 요거 실제로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안 본 분들은 거의 틀려.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소유자가 누구냐는 전혀 관계없다. 관할하고 등기 목적 원인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 신청 정보의 기재 방식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작년에 요 문제가 독립해서 한 문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넣었습니다. 안 넣으면 뭐라 할까 싶어서. 그런데 요게 한 10여 년 만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앞으로 당분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거 뭐. 근데 뭐 기출문제 나온 것도 없더라 하면 여러분이 또 불안해할까봐 넣어놨어요.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신청정보, 신청서입니다. 1번. 신청정보에는 신청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뭐 서명해야 됩니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아까 우리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어디서 한번 봤어요? 참여조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맞죠? 참여조서. 그 다음에 2번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 작성할 때는 자획을 분명히 한다. 이거는 흘려 적으면 안 된다.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적으라 이 말이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서면에 적은 문자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왔어요. 이거 참 이런 거는 법무사들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십몇 년 만에 한번 낼 수는 있지. 자, 여기에 요렇게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어서 전하고 적었습니다. 전하고. 잘못 적었죠? 그럼 잘못 적었다면 이 신청서가 안에 도표 안에 글 적고 여기 여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잘못 적은 글자 앞뒤에 괄호를 붙이는 거예요. 괄호를 붙이고 그리고 잘못된 문자 이 전자는 삭제하고 진짜로 고쳐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난외에 삭일자 한자 삭제했고 가일자 한자 첨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여기에 서명하든지 또는 도장 찍든지 이해되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재미삼아 제가 한 번씩 얘기했는데 예전에 법무사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 적이 있냐. 신청서 양식 적는 글자를 정정, 삽입,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정, 삽입,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을 긋고 이렇게 나왔어요. 두 줄을 긋고. 그럼 우리 동사무소,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공무원이 자 딱 꺼내가지고 예쁘게 줄 두 개 긋죠? 그리고 거기에 날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신청서에는 두 줄을 긋지 아니하고 괄호를 붙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줄을 긋고 해서 틀렸다. 이게 법무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했는데 이 작년에 뭐 나왔어. 아이고 맞대였습니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뭐가 삭제돼서 뭐 앞에 글자가 뭐였는지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둬야지 수정 테이프 하얀 거 갖고 확 지워보면 안 됩니다. 그건 등기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등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인하고 그런 거 간인. 자, 간인은 사이간 날인해서 사이에 도장 찍는다가 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을 때 계약서 같은 걸 만들 때 계약서가 한 장으로 안 끝나고 뒷장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앞장을 이렇게 절반으로 접죠. 절반으로 접고 그리고 뒷장이 이렇게 있다면 이 뒷장과 앞장 뒷부분하고 뒷장 앞부분하고 사이에 도장을 이렇게 겹치게 찍죠. 요게 간인이에요. 간인. 이 간인은 앞장과 뒷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앞장 뒤에 뒷장이 하나 더 있다. 그런 걸 연결 순서를 밝혀주기 때문에 찍는 거라서 이거는 이 간인은 예를 들어 지금 소유자가 3명이 있고 새로운 구매자도 3명이 있다. 그러면 의무자 3명, 권리자 3명 합쳐서 6명이 되죠. 그럼 6명 모두 도장을 찍느냐? 필요 없고 각 의무자, 권리자 중에 한 사람씩만 간인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간인은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되는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 권리자 중에서도 한 명과 의무자 중에서도 한 명에서 각 한 명씩은 도장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 신청서는 아까 기명 날인하든지 또는 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도장 가왔다 안 가왔다? 안 가져왔죠. 그럼 도장을 안 가져왔는데 날인하라 하면 뭐 하니까 그때는 아니 날인하라 뭐 하니까 그때 날인하지 않고 뭐 하면 된다.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요래 됐다. 근데 나는 등기 신청서에 뭐 했다? 기명 날인한 게 아니고 서명을 했다. 서명했다는 얘기는 도장 가왔다 안 가왔다? 안 가왔다. 그러면 여기 도장 찍을 날인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앞뒤장이 겹치도록 이름을 이렇게 겹치도록 적어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딱 맞춰보면 앞장 뒷장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걸 냈다 작년에. 그리고 정정했을 때 정정인은 전원 날인합니다. 간인은 그중 한 명 날인하면 되는데 정정을 했을 때는 고친 거니까 모든 사람이 확인해야 되겠죠. 간인은 그중 1인 날인, 정정인은 전원 날인 그렇게 돼 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뒤에 문제 하나 나와 있는데 작년 문제입니다. 넣어놨는데 그냥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86페이지 이제 중요한 게 필요적 정보사항, 임의적 정보사항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갈 걸 괜히 했다. 자, 우리 신청서에는 등기 신청서 양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필요적 정보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되니까 만약에 누락되었다, 빠졌다, 사정없이 각합니다. 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요거는 법무사용이다 말이에요. 법무사용.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가 부동산 표시 들어가야 되고 누가 등기 신청하는가 신청인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적어야 되고 어떤 등기 신청하느냐 등기 목적 적어야 되고 그 등기 목적 생기게 한 법률행위 언제 했냐 등기 원인 그 일자 적어야 되고 관할 등기소 어디냐 적고 신청서 제출하는 날짜 적고 수수료 얼마 드는가 적고 법이 정하는 사항 다 적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부동산 표시 적는데 집은 잘못 적었다 또는 땅이면 지목 면적까지 다 적어야 돼. 하나라도 빠졌다 사정없이 각합니다. 건물 같으면 종류 구조 면적 다 적어야 돼. 빠지면 사정없이 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큰 관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임의적 기재사항.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온다. 임의적 기재사항. 자, 이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민법에 보면 계약을 했을 때 변제기를 언제로 하느냐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변제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변제 장소를 정하자면 원칙적으로 어디서 채권자 주소지 이래 돼 있죠. 안 정했으니까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채권자 주소지 아닌가? 저도 하도 오래해서 맞죠? 앉아서 받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찾아보면 나온다. 머피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 맞죠? 자, 임의적 정보사항. 그래서 임의적 정보사항은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정했다면 적고 안 정했다면 적을 필요 없다. 그게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말이야. 이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의 특약, 각종의 약정, 각종의 기간, 그리고 지료. 요 네 가지는 기본으로 외워두시라 했어요. 네 가지는 기본으로 외워두시라. 자, 특약, 특별한 약정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약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간 약정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지상권 지료 성립 요소 아니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거 네 가지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 임의적 기재사항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런 약정을 했다면 그리고 신청서에 계약서에 이런 약정이 적혀 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증서 우리 이 계약서를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면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적혀 있는데 신청서 안 적었다 각하 사항입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중개사니까 알 필요 없고 그냥 요거는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하고 외워두십시오. 자, 임의적 기재사항은 전부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하는 거죠. 약정. 그럼 약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공시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 있다 없다?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이 약정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등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무선력, 대항력이 생기게 되죠.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 A와 B가 만났고 둘이서 뭔가 합의를 했다. 그럼 합의했다면 합의 효력은 A와 B 간에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A와 B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제3자잖아.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본인 및 그 포괄승계인에서 포괄승계인도 본인의 범죄에 포함시키죠. 그럼 제3자는 본인과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들이다. 나머지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당사자 간에도 힘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힘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상대로 주장하는 힘을 가지죠. 물권하고 다를 게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화된다. 똑같단 말이에요. 대항력을 가지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채권적 효력밖에 없지만 등기되면 대항력까지 가짐으로써 이것도 다 물권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우리 각종 권리, 구체적인 권리 들어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따라서 기본적인 필요적 정보사항 말고 별도로 더 기재하는 필요적 정보사항이 몇 개씩 한 2개씩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시면 되죠.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안 한다. 등기 필정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 요거는 다음에 보시죠. 다음에. 그럼 오늘은 뭐부터? 요거 빼고 하고 넘어가니까 김이 샌다. 다음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88페이지부터는 다음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